That concludes the presentation session of the policy efforts being carried out by various government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On behalf of all participants here today, I'd like to extend our deepest gratitude to all three presenters and the organizations and the institutions, governments that you represent for your continuous efforts. So everyone, please join me in extending another big round of applause to all three speakers, Mr. Alistair Ritchie, Mr. Jonathan Woodland, and Mr. Mark Watson. Okay, we will now move on to the panel discussion to explore further ways forward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the year 2050. I will now invite the panel up to the stage. Discussants, as I call your name, please come up forward to the stage, and everyone else, please greet the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Please welcome Mr. Alistair Ritchie, Mr. Jonathan Woodland, Mr. Mark Watson, Ms. Park Ji-young, Mr. Im Dae-ung, Ms. Im So-young. So all panelists, please come up forward to the stage. And I'd like to invite the moderator, Professor Hong Jong-ho of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Please welcome the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Okay, Professor, you have the floor. 예, 세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한 5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오늘 나와 있는 주제는 사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향후 우리나라,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굉장히 큰 그러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토론 중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세 분의 토론을 저희 모셨습니다. 먼저 B&G 파트너스의 임대웅 대표님 10분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비욘드 넷제로 B&G 파트너스 임대웅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 KETS 3기 계획을 짰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벤치마크 스터디를 해서 국가 할당 계획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ETS 제도를 짜다 보니까 이 ETS 제도 간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작동되잖아요.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EU 제도도 저희가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 먼저 여기 이제 알레스테어하고 그 조나단 이렇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EU CBAM을 보니까 집행위하고 유럽 의회하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더 많은 제품을 넣어야 된다 또는 스콥 2를 넘어서 뭐 3 비슷하게 가야 된다라는 의회 의견이 있는데 아마도 이게 스콥 2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게 EU ETS 제도의 어떤 한계 때문이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KETS에서는 스콥 1, 2를 당연히 기본으로 가져가는데 EU에서는 스콥 1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거는 기후 공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후 공시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발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화면에 띄어질려나요? 예. 기후 공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CFD부터 얘기를 아까 이제 우리 마크께서 해주셔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슬라이드가 나오나요? 뒤에? 저만 보이는군요. 예, 일단 이 TCFD 공시가 되게 이제 글로벌하게 핫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G20의 금융 안정성위원회 FSB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 TCF들 바라볼 때 이게 단순 공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 감독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금융감독원에서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가 나왔어요. TCF들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작년 12월 8일 날 나오면서 이제 자발적 가이드라인으로 나왔다가 올해 연말이 되면 의무 가이드로 바뀝니다. TCFD에 따라서 기후 관련된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또 공시를 해야 한다로 이제 연말에 금융 감독 체계가 바뀌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현재 금융 감독 당국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리스크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넣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BCBS가 있죠. 그리고 보험에서는 IAIS,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 아이오스코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감독 당국에서도 TCF들 기반으로 기후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 올해 저희가 이제 정부 부처랑 만약에 TCFD 방식으로 재무 분석을 기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4개 회사가 있고요. 섹터는 발전, 시멘트, 철강, 정유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복잡하긴 한데 가장 이제 끝단을 보시면 탄소 규제 준수 비용이 시가총액의 몇 %까지 갈까라는 분석을 했고요. 여기 시커멓게 표시되어 있는 게 100%를 넘는 부분입니다. 100%가 넘는다는 얘기는 탄소 규제 준수 비용이 시총을 다 날렸다, 기업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게 한국에서도 이제 입증이 됐는데 이런 정보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비재무 정보인 ESG와 기후 정보는 다르다. 이건 재무 정보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IFRS 재단에서 ISSB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S1, S2 가이드가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KSSB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KSSB의 주류 분들은 회계 교수님들이세요. 근데 환경 분야 분들하고 접점이 별로 없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회계와 환경의 접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후 공시에서 중요한 거는 이 텍소노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텍소노미 하면 맨날 뭐 원전이냐, 뭐 LNG냐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요. 이 텍소노미라는 거는 사실 핵심이 금융이 돈을 낼 수 있는 녹색의 정의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녹색 금융을 텍소노미에 따라서 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물론 그린워싱 방지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금융그룹들 보게 되면 신한금융그룹인가 2030년까지 30조를 텍소노미에 따라 투자한다고 해요. KB, 하나, 우리 뭐 이런 데들은 50조를 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EU 텍소노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K 텍소노미가 있습니다. 지난 한 2년에 걸쳐서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참여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텍소노미를 보게 되면 공시가 또 있습니다. 이게 텍소노미가 분명히 녹색에 대한 기술적 기준, 법적 기준이면서도 기업이다. 그러면 녹색 매출, 녹색 캐펙스, 녹색 오펙스의 비중을 공시하게 돼 있고, 은행이다. 그럼 녹색 여신 비중, 자산운용사다. 그러면 녹색 AUM 비중, 또 투자회사는 녹색 자산 비중 이런 것들을 공시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K 텍소노미가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69개 녹색 경제 활동이 있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기업들이 텍소노미에 따른 녹색 어떤 재무 성과들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 또 금융기관들이 녹색 금융 성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걸 기대합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겠지만 또 2024년 정도부터는 기업 전체의 기업 공시로 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녹색 여신, 녹색
투자 펀드 이런 것까지 텍소노미가 연결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을 좀 우리 마크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영국 같은 경우 TCFD 공시를 올해 2022년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장기업 100%는 올해 TCFD 공시를 해야 되고요. 은행 같은 경우 94%의 은행들이 올해까지 TCFD 공시를 해요.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 한 89%, 또 퇴직연금 한 75%는 무조건 TCFD 공시를 하게 하거든요. 그것도 올해까지. 물론 G7이 TCFD 공시를 의무화시키긴 했는데 영국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영국 정부는 이걸 어떻게 매니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임대웅 대표님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So before we forget, there was a question, two questions each to Mr. Ritchie and Mr. Watson. So can you briefly comment on that before we forget? Now, did you understand the question of him? The question, yeah. Okay, go ahead. Yeah, Okay. so I can't really, on the TCFD, that's not my expertise, so I'll leave that to others to comment on. In terms of the CBAM question that you asked, I'll make a few comments, but other colleagues might want to add and provide some additional comments. I mean, you mentioned about whether the UK will be subject to the same CBAM regulations as Korea. I guess the EU CBAM applies to people that export goods to the EU from outside the EU. So Korea and the EU and the UK would be treated in the same way. The actual impact will be very different though, because it depends on the carbon price in the UK and the carbon price in Korea. So the actual CBAM obligation will be a func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U carbon price and the carbon price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But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draft CBAM legislation is very high level. There's a lot of detail still to be determined about the detailed implementation and the MRV and there's a long list of things still to be worked through, but I'll leave other colleagues to elaborate. Mr. Ritchie, I think his question, as far as I understand, is there is a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EU ETS between the Commission and the European Parliament in regard to whether you should include Scope 1 or to Scope 2. Because right now, his understanding is the EU ETS only covers Scope 1. So that's why when it went to Parliament, they were thinking about including Scope 2 as well. So what is your understanding betwe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Commission and the Parliament when they try to introduce CBAM? I think that's the question he's thinking. Is that right? Okay. Yeah, again, I know that the EU Scope 1 is, I guess, direct emissions are the first thing to be covered. Indirect emissions are on the list to be included. So there's recognition within the EU that indirect emissions need to be included, but the timescale for doing that is not clear. And I'm not up to speed with the negotiations between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 but I think it's recognized that in Asia, indirect emissions allocation is very important, given the power market is completely different, and that if indirect emissions are not treated properly, there'll be big issues with CBAM. So I think this is definitely a key issue, but I'm not sure that I can comment on the specific detail. Okay. Mr. Watson?
Okay, thank you. I guess before I answer a specific question on the United Kingdom, I should say I'm Australian, and I've lived and worked my whole life in Asia and Pacific. But however, I guess it's important to recognise that the UK actually did bring in mandatory non-financial disclosures in the mid-2000s, say around 2006. So the requirements for TCFD, making mandatory TCFD disclosures is probably nothing new in the UK. Obviously, mandatory disclosure has been probably further developed throughout the EU in many countries. One thing, I guess, while I probably have the microphone, I think it's important to recognise that mandatory disclosure is not going to be an easy journey for us, for anybody, for us as an industry. Compelling people to do things, regardless of what it is difficult, and some of the concepts and measurements around ESG-related issues, because they aren't exact as some of the things we measure, like financial performance, etc., makes it challenging. It's interesting that we note even in the last couple of days, the reaction, I guess, driven by the SEC, the SEC documentation and the impending, I guess, requirements for US companies to mandatory disclose a whole range of information, and the reaction has been quite interesting. There were, I understand, 20 attorney generals from 20 different states in the US petitioned BlackRock, one of the largest asset management firms in the world, petitioned them in regard to they believed the negative financial impact that ESG management was having on pensioners and shareholders. So the road towards mandatory disclosure is I think the right one, but it's a challenging one, and it's going to be rocky. Mr. Woodland, do you have anything to add? I mean, it's up to you. Just very briefly, and it really just builds on Alistair's point about the CBAM, and I will say up front, Alistair knows a lot more about this than I do. He's very much the expert. But just going back to the point about the impact for the UK. So in short, the UK is no longer a member of the EU. So yes, we will be impacted. We're looking at the impacts of the EU CBAM for trade and considering how best we can support UK businesses. We're also considering how the EU CBAM impacts on our own approach to carbon leakage. All these things are ultimately linked. I think, as Alistair also said, the UK has, but we already have ambitious carbon pricing through our own ETS carbon price support mechanism. We expect the EU CBAM to take account of this during implementation. But as with all similar type mechanisms, there are always compliance costs. There are always burdens for businesses. So these are all considerations we're taking into account as more and more information is known about the EU CBAM. So there's not a dissimilar problem set for the UK to Korea, although we do, for reasons Alistair has talked about, coming from a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Thank you. Okay, thank you. 예, 다음으로 산업연구원의 임수영 박사님 10분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에서 온 임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그 토론에 대해서 두 번째 발표문이었던 탄소 노출과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좀 토론을 요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좀 두 번째 발표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한국은 그 급속한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시기였던 그 1990년대 이후부터 전력 소비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도 나왔지만 사실 영국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은 90년 대비 2021년에 약 전력 소비는 450%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은 약 150%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것은 이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여전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그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믹스에서도 주요 화석 연료인 그 석유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 비중이 굉장히 감소해 왔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아직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누출이라는 것을 진단하고자 할 때는 이런 한 국가의 뭐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던가 그 에너지 소비가 어떠한가 이런 것만 가지고 저희가 진단할 수는 없고 각 상대 국가와의 어떤 그 교역 관계라든가 수출입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주요 수출 품목이라든가 수입 품목의 온실가스 배출량, 내재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해야 탄소 누출을 진단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이제 제안해온 EU와 우리나라와의 어떤 교역 관계가 어떤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가 주요 생산 기지를 많이 이전해 왔던 개도국과 우리나라와의 그런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탄소 누출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철강이나 화학과 같은 중화공업 중심의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수출 위주의 산업 정책을 통해서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산업 구조를 통해서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았지만 반면에 그 탄소 누출의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제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이 철강 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화학 산업인데 전체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약 절반을 철강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약 3분의 1을 화학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강 산업은 EU의 그 CBAM의 초안에서 밝힌 5대 그 대상 품목이 되겠고요. 품목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럽 의회가 수정안을 제안한 그 품목 중에 그 수정안에서의 품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게다가 이 철강과 화학은 우리나라가 대EU 수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U가 CBAM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 산업 중에서 가장 영향이 많을 그 업종으로 산업으로 철강과 그리고 화학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라던가 그리고 ETS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호 호환해서 정량적으로 그 측정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EU 제도나 규제 대비 우리나라 제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측정해서 같이 고려한다면 이제 그런 불리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산업계는 특히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탈탄소 공정을 개발한다던가 이 공정 개선에 있어서 지금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그 발표 자료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력 체제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협력 체제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협력 체제인 G7의 기후 클럽과 그리고 WTO의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 TESD라고 줄여 부르는데 이 두 가지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사항들을 좀 간단하게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클럽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스터 우들랜드가 말씀하셨지만 2022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클럽이 되겠습니다. 이 기후 클럽은 EU의 CBAM의 이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같은 입장, 같은 의견을 가진 국가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해서 만든 통상 정책 조율 협의체이고요. 최근에 그 통상 환경 변화가 경제 블록화라던가 유사 입장국, like-minded countries의 협력 강화라는 그런 추세를 반영하는 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WTO 협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 클럽에 해당하는 국가들 간의 어떤 좀 특혜적인 그런 통상 조치가 취해진다면 WTO의 최애국 대우 원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부를 좀 유의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WTO의 TESD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 WTO 설립 협정의 목적인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국제 통상 체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WTO 내에서 무역과 환경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2020년 말에 설립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이 TESD 협의체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TESD 안에서 4개의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역 관련 기후 조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순환 경제, 네 번째는 보조금과 관련된 이렇게 4개의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 그 주제였던 탄소 노출이나 CBAM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작업반인 무역 관련 기후 조치 작업반에서 지금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BAM의 이슈로 들어오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굉장히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 확연한 입장차가 존재하는데요.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 CBAM 같은 제도가 일방적인 차별적 조치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UN 기후변화 협약인 UNFCCC의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이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국경 조정과 같은 무역 관련 기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 조치가 또 다른 국가 간의 차별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 각국의 탄소 가격 메커니즘이라던가 이런 기후 관련된 정책들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하도록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내에서는 이러한 무역 조치가 발효되는 경우에 이 자국 내에 이런 조치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도 아무래도 아직은 역량이라던가 재원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술 이전이나 어떤 포용적인 무역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무역을 위한 원조인 Aid for Trade의 이러한 내용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준비한 그 질문은 영국은 EU 가입국이 지금 현재 아니기 때문에 EU가 최근 발표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던가 그리고 이에 따른 ETS 무상 할당의 점진적 폐지 그리고 또 공급망의 ETS 실사 제도와 같은 굉장히 그런 급진적인 제도들이 환경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리고 EU의 이런 제도들과 어떤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했고요. 그런데 아까 약간 그런 답변이 대신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산업계 입장에서는 또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EU 내에서도 EU가 이런 제도를 들고 나왔지만 EU 내 산업계에서 오히려 이 제도들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산업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주로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임소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 산업, 주요 산업, 특히 철강과 화학을 포함한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유럽발 CBAM이라는 제도에 현재
진행 상황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개도국과의 어떤 잠재적인 갈등 문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So, Mr. Woodland, there was a question for you because since UK is not part of EU at this moment, what are the discussions going around in your country in regard to the CBAM and then other policies that are going on in EU? Thank you for the question. Going back to the kind of one of the messages from my presentation, the UK is still very much at a decision stage in regard to its own CBAM. That is kind of the first thing to say. We realise we're committed to an international solution, which takes into account a number of equities, where there's a recognition of issues with regard to trade and how that links with this kind of climate progressive agenda. There's a whole matrix of issues in this space which are being considered before we decide on our own CBAM. In regard to the EU CBAM, again, this is one we're exploring the impact of the EU CBAM for UK businesses. I think we expect that ultimately with our ambitious carbon pricing, that the EU CBAM will take much into account for this, but there will be transactional compliance costs with all of this, and we're in a position of needing to support British industry through that. Now, I can't speak for the entirety of British industry and their view on CBAMs, but I think there is a broad recognition that in the path to taking the action required to decarbonise in line with UK targets, there is a risk of penalisation. If the UK and UK companies go faster than other companies, there's a risk of firstly potentially UK companies offshoring to countries where there are fewer regulation costs. That obviously doesn't help meet climate targets. There's also a risk potentially that buyers will look overseas for Asian steel as opposed to British steel. If Asian countries or other providers of products have fewer costs. So there's a whole matrix of issues in this. The UK has net zero legislated. We have some of the toughest scrutiny processes in the world. In recent months, our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has brought together both our Finance Ministry and our Business Ministry to exactly explore the question of what the risk is of carbon leakage, the impact of the EU CBAM. We are held over by democratic processes and rigorous scrutiny to ensure that, firstly, we're achieving both our international commitments to net zero, our legislative commitments to net zero, whilst at the same time pulling in the direction of net zero, whilst committing to action which mitigates the climate crisis. There are a range of constituencies in this. There is no doubt that there are the stakeholders from overseas who we're absolutely consulting. But there are also a vocal range of constituencies within the UK who might also push us towards an action on CBAMs where we see it in the interest of British industry. The sectors involved in this are so diverse, so I think there'll be a range of voices in this and a range of different decisions. But our starting point in all of this is we are in a process of consultation. We want to take opinions on. There are discussions going on between governments.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is type of process has ever happened. There are learning curves. There's a need to take on feedback, and it's a really complicated mix of issues. And that's why we're committed to talking to our closest partners, including Korea, on what the best way forward is. Thank you.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토론자로 환경부를 대표해서 박지영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네, 10분간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 박지영입니다.
오늘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나 뭐 방안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참여 방안이나 이런 발표를 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또 작년에 NDC 상향이라던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움직여야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책적으로는 지금 배출권 거래제가 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권 아까 EU의 ETS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한테 이제 한국 ETS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갔으면 좋겠는지 정책적 제안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한국 ETS 제도가 좀 어떻게 운영을 되어 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정책 제안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한국 ETS를 어떻게 가져가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2015년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을 해서 15년부터 17년까지 1기, 그리고 18년부터 20년까지 2기, 그리고 21년 작년부터 제3차 계획 기간을 앞으로 5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차 계획 기간 이행 연도 중에 있고요. 근데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가지는 ETS랑 좀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6대 온실가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EU ETS가 3대 온실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포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 EU ETS는 직접 배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배출권 거래제는 간접 배출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부분이나 이제 비발전 부분에서의 에너지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간접 배출을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연간 12만 5천 톤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이거나 아니면 2만 5천 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ETS에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 대상이 된 업체가 지금 현재는 3기가 시작을 할 때 약 684개 업체가 국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ETS는 캡앤트레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배출 허용 총량을 어느 정도 정하는지가 사실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배출 허용 총량은 기본적으로는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바탕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한국 ETS가 또 가지고 있는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온실가스 좀 6개 부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는 커버리지가 배출량을 기준으로 70% 이상의 그 배출량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은 보통 과거 배출 실적을 보는 GF 방식과 배출 효율 기준을 보는 이제 BM 방식으로 보통 배출권을 할당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배출 효율을 기준으로 하는 할당 방식이 약 66% 3기부터는 그 정도 적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에서도 CBAM 도입을 이제 CBAM을 도입을 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지만 CBAM이 카본 리키지를 막기 위한 이런 고려의 방안으로서 도입이 된 것처럼 EU ETS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카본 리키지 위험을 수준을 고려를 해서 무상할당 적용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탄소 노출이라던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무상할당 대상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100% 무상할당을 받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10%의 유상할당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EU ETS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EU ETS에서는 발전 부분이 100%, 산업 부분이 약 70%의 유상할당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비하면 한국은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한 이제 7년 정도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배출권 거래제가 18년 이후로는 배출량이 조금씩 감소를 해서 국가 감축 목표에 좀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출 효율 기준으로 할당을 받은 업체들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그 배출 원단위, 배출 효율이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중립
또 달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제 많이 운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좀 더 탄소 중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상할당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기업의 감축 투자 유인 효과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감축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배출권 부분에서도 조금 인센티브를 받아가게 하려면 배출 효율을 기준으로 한 할당 방식이 좀 확대를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책 제언해 주신 부분 중에서 또 배출권 거래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배출권 시장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684개다 보니까 배출량은 많이 커버를 하고 있지만 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5년의 제도를 운행한 이후로 배출권 시장의 거래량이라던가는 10배 가까이 증가를 해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거래 시장에 할당 대상 업체 외에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그 유동성을 관리하는 그 제도와 또 증권사가 좀 제한적으로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좀 제도 개선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할당도 좀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은 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는 할당 방식을 좀 선진화하고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 그것과 더불어서 유상할당 수입을 아까 이제 이후의 제도에 대해서도 펀드 조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런 유상할당 재원을 수입을 다시 기업들의 감축 활동에다가 지원을 하고 R&D에 투자를 하고 이런 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제도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발표자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ETS 관련해서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하는 걸 가져가려고 하면 이제 저희가 뭐 산업계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자라든가 다양한 토론을 거쳐가면서 이제 저희 제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아까 EU ETS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사회적 합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좀 거쳤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제언을 해주신 부분도 그렇고 EU ETS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건물 수송 부분에 대한 뉴 ETS 적용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 부분 역시 EU ETS에서도 되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용을 했을 때 사회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합의나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가져가게 될 것인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시하고 관련을 해서요. 배출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시밤과도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정보 공시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밤과도 연계를 해서 각각의 배출량,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상호 인증을 할 것인지 국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정보 공시 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영역이나 국가 간에도 아니면 또 이 제도를 적용을 하는 기관 간에도 이 환경 정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환경 측정 기준에 대한 뭐 통일이나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의견이나 제언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박지영 사무관님이 아마 KETS, 그러니까 한국의 ETS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박지영 사무관님 설명을 통해서 맞는 부분이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o again, we have two questions. I think the first one is for Mr. Ritchie. Can you answer tha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ributions and questions. In terms of they're great questions, and in terms of the process for that the EU adopted to create social consensus amongst relevant stakeholders. So I guess the key decisions for the ETS is the level of the cap, the level of the benchmark,
the choice of carbon leakage factor, things like that. So the level of the cap was determined by modeling of cost-effective compliance between ETS and non-ETS sectors. So they use the PRIMES model, energy system model, and each member state has access to the input data for that model so they can see the assumptions that the modelers use. There's some transparency. It's a bit of a black box, but there's some transparency about the data and stakeholder discussion of the results. And the 61% reduction target was subject to stakeholder engagement and discussion. They have 12-week stakeholder consultation period. This is more a question between the burden that the ETS takes versus non-ETS. So I think that they have best practice in stakeholder engagement, and I guess the issue is really what's at stake for industry. So the EU industry perhaps accepted the policy because they know and they're committed to the Fit for 55 EU targets, and that the methodology is exactly the same as they used before. When they came up with 43% for ETS before, it's exactly the same methodology. So the EU decides its criteria for decision-making based on equal cost effectiveness. Korea makes its decisions in a slightly different way. But I think it's about open engagement and discussion, but it's also about understanding the concerns of industry and the affected stakeholders. So EU industry are concerned about carbon leakage. So the CBAM is to give them some assurance that the imported products will be treated the same way as a product made in the EU. So that helped them to accept more ambitious targets. And they also like the idea of the Innovation Fund that gives them a lot of money to support low carbon investment. They like the idea of auction revenue recycling. So I think it's about understanding the competitiveness concerns of industry and working with that and developing a policy that does not discriminate or cause competitive disadvantage for best performers in the sector. So I think the ETS for buildings and transport, I mentioned that there's a social climate fund. So 25% of this is entirely auction because there's no buildings and transport pass through all their costs. There's no carbon leakage for building sector. So 25% of the auction revenue goes to this fund that can be used to support disadvantaged households and I think in terms of the question about CBAM, maybe Jonathan will add to that, but the measurement of embedded emissions in products is subject to detailed legal instruments that are being developed at this moment. So this is still, the detailed implementation measures of CBAM are still work in progress, but they will be applied consistently across every country. But I do think that the EU is best practice in stakeholder engagement, and there's some really good, considering how difficult it is in the EU to agree any policy when you've got vast differences in wealth between member states, huge differences in interests. It's incredible, really, and I think it's definitely, I mean, California is another good practice. I think California is really good at working with stakeholders and getting agreement and working with very antagonistic and aggressive stakeholders. And ultimately, people begin to realize that we need to do something about climate change. And industry, whilst in California, we're fighting against the cap and trade program, fighting against low carbon fuel standards. They can see the droughts, the wildfires. In Seoul, you can see the floods. So I think industry begins to realize it's in their own interest to be ambitious. So that's it. So a short follow-up question. Are there any complaints or even resistance from the industrial sector in Europe when you try to expedite the EU ETS or CBAM? Because it'll be a burden to the industrial sector, because that's what's happening in Korea.
our industrial sector is always complaining that when government tries to tighten the KETS or other regulatory measures, you're trying to kill us. You know, that's the responses from the industrial sector. In the past, more, still somewhat. The EU industry are concerned about the CBAM because it doesn't protect their exports outside the EU. So the steel industry in Germany exporting steel to outside the EU is not protected by CBAM. So they're concerned about that. They're concerned about the MRV burden. The chemicals industry are concerned about CBAM applying to them. But there's definitely, I think one of the issues with the CBAM is the MRV burden, the challenge of working out embedded emissions in your product. But I think from Korea's point of view, in terms of CBAM, once the KHS cap is aligned with the 2030 NDC, Korea's challenges will be different. It will no longer be how do we get to the EU carbon price? It will be the carbon leakage risk from Korea to other countries that have less ambitious climate policy. So Korea might need to consider its own CBAM. What is the carbon leakage mitigation measure in Korea going to be once Korea adopts this 2030 NDC and the carbon price jumps up, doubles or triples? But I think the other thing to really be aware of is this dynamic area. India, a few days ago, has adopted legislation for a carbon market. Indonesia will have one by 2025. China will expand its ETS to cement, aluminium and steel in the next few years. So the competitive dynamics is very changing. But ultimately, it requires not just looking about the punitive effect of the EU, but looking at how is Korea industry going to be protected by meeting the 2030 NDC. Thank you. Mr. Watson? Yeah, thank you. Great question. So, how to approach disclosure and consistency? I guess I'm optimistic, to be honest. The collection and collation of past systems, programs and focuses haven't intended to be disparate or different. They've evolved out of different drivers and different requirements. What we've seen, I think, in the recent past is, and I guess I used the word evolution, and evolution builds on what's gone before to make something better. So I'm quite confident that Korea will be able to build on the best of what's out there. I think there's very strong recognition on the value of consistent terminology, accepting the best methodologies, and building on those into a Korean framework. And I think that will give us sufficient consistency. The key to it, and it was mentioned probably just a couple of times already, is the consultation aspect. So any guidelines need to be socialized, I guess, with industry, with government, and with players outside of Korea who have an influence and interest in Korea. I note that the recent 3 documentation that I spoke about earlier, I mean, the standards received comments from 6 different continents. So there's, as I say, I'm optimistic that we can move forward by building on the best and by then consulting before we finalize. 예, 땡큐. 박지영 사무관님이 정부 대표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리치 소장께서 발표할 때 유럽에서는 카본 컨트랙트 포 디퍼런스, 이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 해야 약간 탄소 가격, 탄소 차이, 예, 번역이 좀 어색한데 카본 컨트랙트 포 디퍼런스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어떤 기업의 불확실성을 좀 줄이고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부에서는 이런 식의 특히 이제 우리 스틸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이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환원 제철이 있긴 하지만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조금 좀 새롭고 혁신적인 제도, 정부의 좀 지원이 필요한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좀 하고 있나요? 하고 있으시겠죠? 안 그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저희가 그 지원 사업을 좀 확대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지원 사업의 뭐 쉽게 말하면 지원 액수만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걸 이제 탄소 차익 계약 제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제도를 뭐 도입한다 이거는 아니어도 저희가 좀 현재 지원 사업을 좀 더 다변화시킬 수 있는 뭐 기술에 좀 더 기술 개발에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러면 좀 더 현실성 있고 효과가 있는 이제 감축 사업을 좀 더 도입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마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실 그 주최 측에서는 이 뒤에 다른 또 세션이 없으니 계속해도 된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2시간 이상을 했고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이슈들은 다 대부분 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다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럽과 또 영국의 또 미국의 이런 각종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 또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또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 광산업계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뭐 학계에 있지만 정말 총력전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한국으로서는 이 금융 부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또 토론을 계기로 좀 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잠깐만요, 또 뭐. 예, 그러면 세션을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Hong Jong-ho, and please give it up for our 6 panelists for their active participation and a fruitful discussion. And that concludes the 13th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Conference. On behalf of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tend our sincerest gratitude to each and everyone for your participation until the very end. Now, for our on-site participants, we have prepared a small souvenir, a small gift for you. So as you exit this grand ballroom and return your interpretation devices, our staff members will exchange it for the said gift. So please don't forget to collect one on your way out. Other than that, please have a safe journey back home, and we do wish to see you again in the next iteration of the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Conference.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